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저작권이라는 것을 꽁꽁 묶어놓고 안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어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되고요. 내가 이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누군가가 나의 라이벌이 돼서 그거를 뺏어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인색하게, 이건 역시도 질투입니다. 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를 갖고 덜 훌륭합니다. 반면에 신은 완전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신은 전혀 아쉬움도 없고 전혀 인색함도 없고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안전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가장 훌륭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허용될 수 없죠. 이를테면 신이 훌륭하다면 신이 행한 모든 건 다 훌륭해야지, 신이 훌륭한데 이를테면 나쁜 짓을 한다, 악독한 짓을 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은 헤아림 끝에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전체 대 전체로서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는 무엇인가에 생겨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헤아림을 통해서 그는 지성을 혼 안에, 그리고 혼은 몸 안에 구성하여 이 우주를 짜맞추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우주는요,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부죠, 천부. 그리고 이 천부의 중심에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천부는 그대로 이제 서서히 자전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천부가 자전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를 고대인들은 별자리의 운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이쪽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가 자전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전운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플라톤을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곧 생명체입니다. 무생물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죠. 반면에 당구공, 이것은 이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구공이나 이런 무생물들은 운동을 받을 수 있고 운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구장에서 당구공을 놓고 필 때도 이제 당구공을 때리면은 당구공이 운동을 전달을 받아서 굴러가서 다른 당구공을 치겠죠. 무생물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전달받고 전달할 수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운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체만이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이 우주는 스스로 자전을 한다 그러면 이 우주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생명체라고 한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생명이란 바로 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 우리가 천체라고 부를 때 이 체가 몸체인데 이 우주 전체는 그 자체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전운동을 하고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같이 이제 공전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는 생명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명체인데 이것이 조화롭게 운동을 한다면은,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동물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 안에는 지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그야말로 이제 질서 잡히고 조화롭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가 운동하고, 이것은 이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운동은 우주의 몸이, 즉 천체가 우주의 혼에 의해서 운동하는 것이고 우주의 혼 안에는 지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은 질서 잡힌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요. 여기 이제 가하고 이제 데미우르고스의 모습과 특징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미우르고스는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훌륭하죠.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죠. 훌륭했기 때문에 자신의 흠결이나 부족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떤 아쉬움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인한 질투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특징은 데미우르고스가 전통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나 헤라나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질투를 느끼기도 하죠.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간의 신격화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하지만 플라톤의 이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은 이제 그러한 인격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질투의 여지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훌륭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데미우르고스는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제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호수의 표면에 어떻게 해서 이데아들이 잘 비치게 호수의 표면을 가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우르고스의 세계 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은요, 원래 그 대중, 그리스어로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할 때 이 데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데모크라시가 온 겁니다. 즉 대중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자,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 혹은 업적을 의미합니다.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장인 혹은 제작자를 뜻하는 보통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고등 종교에서 그 전지전능한 신이 어떤 선한 의지 혹은 이제 관용이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이 세계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신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중세 전통에서 이제 기독교에 의한 세계 창조를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부릅니다. 이 니힐이라고 하는 거는 무입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플라톤의 그 우주론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선 이 재료가 있어야 하고 만드는 자가 있어야 하고 만드는 자가 모방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자들은 앞에서 얘기한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의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그리스인들의 이제 세계 제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라고 해서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는 니힐 피트 어떠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데미우르고스는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이 세계를 이제 가공하는 방식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다양한 직업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빠르게 읽어내려고 하겠습니다. 데미우르고스가 우주의 혼을 만드는 과정은 대장장이의 노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쇠를 녹여서 합금을 만들듯이 혼의 재료들을 녹여서 하나로 혼합하고 다락지 모양으로 길고 둥글게 뽑아낸 뒤에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잘라내서 천과 별들의 회전궤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천체, 우리의 이 자연, 물체죠, 물체. 천체를 만드는 것은 불, 공기, 물, 흙과 같은 자연의 요소들을 비례에 맞게 결합해서 천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앞서 만든 우주의 혼을 짜맞춥니다. 이 과정은 영락없이 이제 건축가, 옥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천구를 완성한 다음에 그 천장은 이제 하늘을 의미합니다. 천장에다가 12궁도와 각종 별자리들을 장식하는데 그 모습은 화명의 표면에 장식을 새기는 도에 관한 화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우주는 닫힌 우주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우주는 열린 우주죠. 그래서 로켓을 만들어서 쏘면은 그냥 한없이 날아가겠죠. 이 로켓의 연료가 무한히 공급된다면 로켓은 한없이 우주 끝까지 계속 날아가겠죠. 사실 이제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우주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라는 건 뭐냐면은 밤에 우리가 딱 보면은 별이 이렇게 떠 있죠. 그 별이 사실은 천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을 이렇게 쏘면은 쭉 올라가다가 별이 붙어 있는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합니다. 천장 너머는 없습니다. 이 우주는 딱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물, 공기, 흙과 같은 원소를 가지고 이 천구를 갖다가 딱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난감 액세서리 가운데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큰 반구 안에 이제 그 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눈 모양의 하얀 알갱이가 있고 이제 도시 같은 데서 막 흔들면은 눈이 막 흩뿌리듯이 다른 그런 장난감 있죠. 그것처럼 우주는 딱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닫힌 천장에다가 데미우르고스는 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로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장이 이렇게 돌면은 별들이 일단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닫힌 우주의 완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미우르고스는 자신들이 별을 만들 다음에 그 별들에게 명령을 해서 유하는 생명체들을 만들라고도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고요. 이 거대한 우주 안에는 별들이 붙어있고, 즉 항성들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행성들이 떠오르러 다닙니다. 바로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목성 같은 것들, 혹은 토성 이런 것들은 항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떠돌이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별들에다가 이제 데미우르고스는 이러한 별들을 결국 움직이기 때문에 다 신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별들에다가 너네들은 인간을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데미우르고스는 나중에 이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 역시도 생명체니까 인간의 몸에다가 좀 혼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움직일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의 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냐면은 인간은 생명체로서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을 해야 됩니다. 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그 자체로 자가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이제 외부로부터 다시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식욕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식욕이 없다면 이제 귀찮으니까 안 먹겠죠. 안 먹으면 죽겠죠. 그렇죠? 우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가 되면 배고파야 됩니다. 이 욕망의 부분이 인간에게 들어있습니다. 또는 인간은 죽음에 저항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저항하죠. 그렇죠? 죽음에 저항해야 되는데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공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아무런 공포심이 없다면 그냥 걸어가다가 차에 같이 죽겠죠. 그렇죠? 근데 앞에 사자가 왔다 혹은 강도가 왔다 그러면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노입니다. 이를테면 공포와 두려움을 그 느낀 대상이 알고 보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대상이다 그러면 공포가 분노로 바뀌면서 나의 적을 격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욕이나 성욕 같은 걸 취해야 되고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치거나 싸워야 되니까 공포나 분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에게만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 즉 이성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러한 이성의 세 부분들은 신체의 각각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성은 머리, 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와 분노는 심장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욕과 성욕과 같은 욕구는 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분들이 인간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데,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세 부분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성이 이 둘을 잘 통제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거꾸로 이제 이 공포나 분노 혹은 욕망에게 통제를 당하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심어주는 자는 바로 데미우르고스. 그 다음에 이제 데미우르고스의 명령을 받은 하위의 별의 신들, 이들도 역시 하위의 데미우르고스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천체론 혹은 이제 천체 물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플라톤은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만 기본 얼개는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제작자라고 하는 신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 데미우르고스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놓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해왔습니다. 논쟁들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 그냥 간단히 넘어가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우주 제작자는 사실 이데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데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모델이자 본인데, 이데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딱 이데아를 마음속으로 관조를 하겠죠. 라고 했을 때는 이데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모델, 말 그대로 이제 객체가 되지만, 거꾸로 이제 이데아의 측면에서는 이데아는 바로 이 세상에 스스로 이제 투사됨으로써 이제 이 세계를 자신의 모습을 이 세계에 비춰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화 안에서 데미우르고스라는 우주 제작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화된 신으로 모습을 보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라 진짜 신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라는 진짜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좀 복잡한 의견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이 우주가 스스로 운동한다면 그것은 혼이 이끌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천체를 움직이는 우주의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우주의 혼은 이 천체를 질서 잡힌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지성을 갖춘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몇몇 학자들은 데미우르고스는 사실 그냥 이 우주의 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데미우르고스가 따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 우주의 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데미우르고스가 지금 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데미우르고스 우주의 혼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텐데, 그대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좀 나이브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우주는 원래 애초부터 있어서 끊임없이 우주의 혼에 의해서 질서 잡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기원부터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해석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학위논문감이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점들과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텍스트에 대한 그 다양한 해석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데미우르고스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답을 이제 내세우기는 어렵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우주 제작자 혹은 우주적인 장인이라는 걸 굳이 왜 설정을 했을까? 이 세계가 그냥 저절로 태어났다고 하면 안 될까? 왜 꼭 데미우르고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제 텍스트의 라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우주론으로 널리 알려진 티마이오스의 대화는 사실은 그 정치 철학적인 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 철학적인 논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0년에 그 생명만대학교에서 박종현 교수님이 그 김영균 교수님이라는 두 분까지 공역을 해서 아주 좋은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번역이 지난주에 그 천명희 선생님이라고 오전을 많이 번역하신 분이 또 지난주에 새로운 번역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 번역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역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티마이오스의 첫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재밌게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해서 한 명이 빠졌는데 어디 갔나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죠.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강례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도시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상적인 거 말고 그런 도시국가가 진짜로 어딘가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지 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나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진짜 그렇게 훌륭한 도시국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조사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화자 중에 한 명이 여기에서 말하는 티마이오스가 아니라 또 다른 대화자인 크리티어스라는 대화자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저랑 이름이 같았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고,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고, 그 할아버지의 친구는 솔론이라고 하는 친구에게서 들었고, 이 솔론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이집트에 여행 갔을 때 이집트의 신관에서 얘기해서 들었는데, 우리 아테네가 사실은 9,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제가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그 할아버지가 친구인 솔론에게서 들었고, 그 솔론이 이집트의 신관에게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 친척의 삼촌의 이모의 고모의 누가 이제 연희기획사에 다 있다고 이런 것처럼 검증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 신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어제 우리에게 들려준 가상의 이상적인 국가는 사실 우리의 먼 옛 조상들이 실제 구현했던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티마이오스는 우주론을 다루고 있는데, 막상 이 대화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적인 도시국가를 어떻게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거에 진짜 있었는가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정치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티마이오스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우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우주로서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소우주로서의 이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대우주를 갖다가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우주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조화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우주를 잘 흉내낼 수만 있다면은 인간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꾸려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이 우주의 질서를 잘 따른다면 인간은 훌륭한 공동체를 꾸려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가장 앞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의미가 지금 나와요.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원인 다음에는 그 뒤에는 아마 이상적인 국가가 그냥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옛 전설 속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국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원래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은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다가 티마이오스만 남은 겁니다. 그 뒤에는 아틀란티스의 전설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더 오래된 전설상의 그 아테네인들이 지금은 대서양이죠. 애틀란틱 오션. 그런데 이제 이 대서양이 9,000년 전에는 사실은 대륙이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대륙이었는데 이 대륙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아테네인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의 우주론은 사실은 그 정치학 혹은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 혹은 그 기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텍스트를 보게 되면요, 왜 데미오르고스인가 플라톤의 우주론과 정치 철학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미오르고스에 대한 묘사를 떠올려보죠. 앞서 언급했듯이 데미오르고스가 세계를 제작하는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영향시킵니다. 데미오르고스는 대장장이이자 건축가이고 화가이자 도예가이며 밀랍 모형과 광주리를 만드는 수공업자로 묘사되는가 하면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는 농부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또한 그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관이자 강제와 설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통치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미오르고스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은 이상적인 도시국가라고 하는 정치 철학의 맥락 하에서 볼 때 우리는 그의 모습이 도시국가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직업인들, 즉 시민들과 겹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수준에서 우주를 제작하는 데미오르고스의 노동은 일시적인 수준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시민들의 노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라톤의 우주론이 그의 정치 철학과 동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데미오르고스는 이 세계 전체의 제작자지만 그의 노동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혹은 다양한 계급의 시민들이 교합을 이루며 도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아간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인인데, 제가 시간이 1시간, 그러면 제가 이제 가능한 10분 정도로 해서 이 뒷부분을 하고, 질문이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생성의 재료입니다. 장인의 노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했다면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짜맞추는 장인의 데미오르고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짜맞추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 재료가 필요한데요. 자, 먼저 이제 생성의 수용자와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혼과 천체 그리고 인간의 혼의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뒤에 플라톤은 화자인 티마이오스의 글비로 이제 감각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는 호수 표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호수 표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산이 있고요. 산이 있고 산이 호수의 표면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산의 그림자가 이제 딱 반영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호수의 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의 그림자를 진짜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춰지는 원래 산은 사실은 산의 이데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산인데 이때는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호수 표면에 막 그 표면에 이제 물결이 치면은 산이 막 산산이 조각이 나서 여러 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산의 그림자나 빛깔이 바뀌게 될 거예요. 즉, 저 산은 원본이 되는 저 산은 가만히 있는데 산의 그림자들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어지고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면 산의 그림자는 없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을 하지만 늙고 쇠퇴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성되었다가 변화하다가 소멸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산이 아니라 산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산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의 세계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저 맞은편에 서 있는 산의 이데아, 산의 형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되게 허탈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이 세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상일 뿐이고 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산의 그림자가 호수의 표면에 비춰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호수의 표면이 있죠. 호수의 표면. 호수의 표면이 있어야지만 산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산의 그림자이지 진짜 산은 아니다. 진짜 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의 그림자가 늘 변하는 것으로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호수의 표면 덕분에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방에 금이가 있는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제가 인간의 이데아라고 합시다. 이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인간의 이데아가 거울 표면에 조각조각난 거울 표면에 다양하게 비춰질 겁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비춰지냐? 60억 개로 비춰질 겁니다. 그럼 60억 명의 서로 다른 인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이데아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냐? 진짜 인간이냐? 플라톤에 따르면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닌 것이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이 아니라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인간을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것, 혹은 산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이데아 혹은 형상들의 성질을 수용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이 생성의 재료는 생성의 수용자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호수의 표면처럼 혹은 거울의 표면처럼 이데아가 딱 비쳤을 때 이 호수의 표면은 끊임없이 요동을 치면서 이데아를 갖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냈다가 없앴다가 변화시켰다가 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좀 더 엄밀하게 형상들이 있어야 하고요. 형상들을 가지고 가공하는 무슨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로 가득 차 있는 수용자, 즉 호수의 표면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표면에서 다양한 사물들이 사물인 것처럼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6페이지와 7페이지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 텍스트가 다릅니다. 예. 10페이지.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이 이제 세 번째 생성의 수용자가 필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이 부분 가운데에서 그 11페이지의 필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수의 표면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연. 티마이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약간을 제외하고는 지성을 통해 제작된 것들도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필연에 의해 생겨난 것들 역시 또 당연히 추가되어야 됩니다. 실로 이 세계의 생성이란 필연과 지성의 결합으로부터 혼합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성은 생겨나는 것들 중 대부분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도록 필연을 설득하여 지배했으니 그런 방식과 조건에 따라 필연이 지혜로운 설득에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처음부터 이 우주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이 우주가 실제로 그런 방식에 따라 생겨났는지 이야기하려 한다면 방황하는 원인의 존재도 함께 다뤄야 하며 그것이 원래 어떤 식으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텍스트를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데미오로고스가 개입하기 이전에 이 호수의 표면에 해당되는 수용자는 아무런 질서도 규칙도 없는 운동에 의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오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무질서는 수용자 안에 있는 물질들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물질들은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흔적과도 같아서 거의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플라톤은 이러한 수용자가 겪는 무질서한 운동을 오히려 필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또 필연을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미오로고스가 필연을 설득하여 이 세계를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이끌어냈다고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수의 표면에 대해서 데미오로고스가 가공을 하는데 이 호수의 표면이 마구 요동칩니다. 이 마구 요동치는 것을 필연이라고 부르고 이 필연을 또 달리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미오로고스가 이 호수의 표면을 가공하는데 그냥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의 표면을 설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합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일종의 운동입니다. 일종의 운동인데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성질들의 뒤죽박죽된 상태가 아마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운동이라면은 운동은 항상 생성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점에서 필연이라고 하는 것, 즉 혼동스러운 운동 역시도 어떤 식으로는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은 아무런 질서도 좋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저 맹목적인 운동일 뿐입니다. 무질서하기 때문에 필연은 원인은 원인이지만 진정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원인이기 위해서는 질서를 갖춘 원인이 운동이어야겠죠. 그렇죠? 참된 원인이 바로 데미우르고스, 참된 원인에 종속된 우주적인 원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필연이 방황한다는 말은 이를테면 필연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의 맹목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어떠한 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태초의 카오스 상태에는 아직 불 이런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은 있었을 겁니다. 물 이런 것은 없었을 건데 아마 뭔가 흐르는 상태는 있었을 겁니다. 흙과 같이 고정된 것은 없었지만 뭔가 무거워서 중간으로 모이려고 하는 입자들의 성질은 있었을 겁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아무런 규정성도 없이 뒤죽박죽된 카오스 상태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난립하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하나하나의 형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타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불의 형태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물로서 만들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뭉치고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무거운 것을 갖다가 흙과 돌로 만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세 개의 요소들을 갖다가 만들고 다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별들을 비롯해서 이 천체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겠죠. 자, 그런데 데미우르고스는 제작자이자 장인인데요.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신처럼 전능하지는 아닙니다. 제작자나 장인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장인이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를테면은 돌이 있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그럼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저는 뭔가 좀 푹신한 의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돌밖에 없다면은 푹신한 의자를 만들 수 없겠죠. 그냥 딱딱한 의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이제 돌을 좀 부드럽게 다듬어가지고 앉기에 편한 의자를 만들려고 하겠죠. 제가 돌의 성질을 푹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인의 한계입니다. 혹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물렁물렁한 어떤 고무 같은 것이 있어서 우레탄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우레탄으로 이제 뭔가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걸 원해요. 하지만 우레탄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우레탄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든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장인의 한계입니다. 데미우르고스 앞에 있는 이 호수 표면에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 중에는 타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미우르고스가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테면은 타오르는 성질을 무겁게 할 수는 없어요. 불은 항상 가볍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죠. 그렇죠? 거꾸로 물은 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은 무거워서 가운데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흙의 성질을 타오르게 할 수 없고 불의 성질을 무겁게 할 수 없고 그 대신 데미우르고스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서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연에 대한 설득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플라톤의 우주 제작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의 노동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듯이 철저하게 이 신 역시도 우주 제작자이자 장인으로서 주어진 재료를 최선을 다해 가공해서 만들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우주 생성의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티마이오스의 목적, 이제 우주를 모방한 삶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플라톤은 이제 원래 굉장히 귀족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귀족 가문 출신이고 특히 이제 어머니는 그 아테네 정치에 이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이제 솔론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아주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플라톤은 그냥 성장을 했으면 아마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소크라테스와 교류를 하게 되죠. 소크라테스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철학적으로 좀 굉장히 깊은 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성장할 무렵의 아테네는 사실은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쇠퇴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아테네는 함께 쌍벽을 이뤘던 스파르타와 30년 가까운 전쟁을 한 다음에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종국인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열패감을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에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마지막에 태양이 둘일 수 없다 해가지고 30년 동안 싸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테네의 자랑인 해군이 대파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파르타에도 완전히 포위당하죠. 들어오면은 이제 아테네가 전멸인데 마지막으로 강화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테네인들 스스로 아테네의 성벽을 허문다. 무장해집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스파르타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하게 되고 사실 아주 부럽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한 열패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열패감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는 적국인 스파르타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에 대한 동경.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무능한 정치인들을 혐오하게 되고 우리가 스파르타를 따라잡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파르타를 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의 젊은 지식인들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합니다. 스파르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30명의 젊은이들이어서 흔히 30인 과두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아테네 시민들을 학살합니다. 이 시민들은 바로 그 이전에 전쟁을 이끌었던 소위 이제 민주파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불과 한 7, 8개월 정도 동안에 이제 수백 명의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혁명에 의해서 이 30명 과도정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는 이제 급속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젊은이들이 바로 소크라테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귀족들,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의 현실을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숙청을 하고 독재를 행하다가 거꾸로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조금 전까지 독재를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노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독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시 다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알고 봤더니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위 독신의 죄, 그리고 불경의 죄로 이제 고발을 당해서 그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독신과 불경의 죄의 이면에는 사실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이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플라토는 이 광경을 이제 젊은 시절에 목격을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를 추종했던 이 젊은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소크라테스를 그냥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테네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크라테스를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못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그것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정치에 입문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훌륭한 나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젊은 시기에 그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대화를 펴냈습니다. 그 대화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온당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절제 있는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와 관련해서 당대의 이제 유명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나는 용기가 무엇인지 안다 혹은 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 믿음이 허위의식이었음을 갖다가 폭로하는 식의 대화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 식의 대화를 쓰게 되다 보니까 플라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덕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에 대한 확실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더 나아가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견이나 소문이나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알미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확실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대상에 대한 알미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소크라테스를 불경죄로 고발했다면 소크라테스가 경건한지 불경한지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다는 얘기고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당신이 도대체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여기에 비추어서 이 사람의 행동이 경건한지 불경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다른 많은 경우에서 어쩔 때는 경건하다가도 아니다가도 하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경건 그 자체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경건 그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철학적인 문제의식이 전개가 되어 갑니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 혹은 플라톤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인 주장, 이론으로서 알고 있지만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삶과 좋은 가치관을 흔들림 없이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흔들림 없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흔들림 없이 안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존재의 기반이라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마시면서 이데아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가장 마지막에 쓰인 작품인데 이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고정불변하고 가장 완전하고 좋은 형상들 그것이 이 세계 전체의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세계 안에 잘 반영됨으로써 이제 신적인 제작자의 활동을 통해서 잘 반영됨으로써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데아의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학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9년 정도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대학교 판테옹 소르본 철학과에서 아까 파리 1대학이라고 그러셨죠. 1대학에서 초기 소크라테스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인제대학교 인간 환경미래연구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서양고전학교 지금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전함학당 전임연구원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조수로는 소크라테스 번역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저록 서양 고대 철학 1권인데 이게 지금 길에서 나오는 거죠? 아마 몇 권까지 되어 있습니까? 2권까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제 1권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2권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김예숙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제가 대학 학부생이었을 때부터 목요철학 세미나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대구에 처음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처음으로 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목요일마다 매번 철학 세미나를 하는 모임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닿으면서 그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좀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달쯤 전에 한 달 조금씩 전이군요. 제가 이제 목요철학원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강연을 부탁을 받고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아마 이 제 앞에 발표하신 그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이제 그 고대 철학, 그 중에서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철학으로 이제 전화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세션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의 이제 뒷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뒷부분을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식은 제가 일단 원고를 써왔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의 내용이 그 약간 본격적으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읽어갈 때 제가 오늘 급하게 그 플라톤의 우주론을 다룬 텍스트인 티마이오스의 이제 주요 그 구절들을 갖다가 이렇게 PPT 형식으로 이제 띄워놨는데요. 읽어가면서 그 플라톤이 직접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나를 이제 함께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약간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텍스트를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플라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의 제장론, 혹은 이제 우주론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작품은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방금 이제 사회자분들이 잘 소개해 주셨듯이 티마이오스는 이제 플라톤의 후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플라톤의 이제 가장 원숙기 철학 사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읽어가겠습니다. 자, 전통과 혁신,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물음은 아마도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물음과 함께 사람들이 제기해온 가장 원초적인 호기심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헤시오도스와 같은 저사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초의 신들이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들을 낳는 가운데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노래함으로써 우주의 기원을 생식과 출산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태초의 신들이 있었고, 태초의 신들이 이제 스스로 감수분열하듯이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신들과 짝짓기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땅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알 것 같은 그런 이 세계의 모습으로서 이야기가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인들의 역할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배치됩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자연의 요소들이 나고 자라는 발생과 진화의 과정으로 세계의 시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전통은 그들에게 자연 철학자들 혹은 자연 학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들 다수는 자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지었습니다. 이 자연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 쓴 작품의 제목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대체로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소실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간접적인 지문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한편 인간 및 사회 공동체의 기원에 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자,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가장 후기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속하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신화적인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티마이오스는 최초의 철학자들이 몰두했던 자연 탐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물론 서사 시인들이 노래했던 세계 탄생 신화와도 그 전통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티마이오스가 자연세계의 기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오래된 전통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 탐구의 관점이라든가 서술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전통을 답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플라톤은 우주의 생성을 제작자의 노동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한 최초의 철학자였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시인들은 태초의 신들이 있었고, 이 신들이 짝짓기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형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철학자들, 이 자연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어떤 원리들, 이를테면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세계가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특이하게도 자연 철학자들처럼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또 시인들처럼 심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주 제작자라고 하는 이제 장인, 신이 있어서 그 제작자가 노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플라톤의 우주 발생론 혹은 우주론은 그 기존의 전통과는 이제 단절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마이오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우주는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시적인 제작자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형상들을 본으로 삼아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생성의 영역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함으로써 짜맞춰낸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우주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분히 신화적인 성격을 띱니다. 하나는 우주의 생성이 일정한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 행위를 통해서 서술된다는 점에서 보고 그러하며,
다른 하나는 세계의 기원을 탐구함에 있어서 논증을 통해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저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족해야 한다고 선언된다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플라톤의 이야기는 이 우주가 생겨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우주 생성의 모델, 본으로서의 형상들, 이게 아주 유명한 플라톤의 이데아들이죠. 생성의 재료로서의 물질들, 그리고 그 물질이 담겨있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상들을 모델로 삼아 물질을 가공해내는 신적인 제작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데아 형상들과 그 다음에 재료가 되는 이 세계, 그리고 이 세계를, 이데아를 보고 이 세계를 가공해서 우주를 만드는 신적인 제작자, 데미오로스, 이 셋이 항상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주 제작 신화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신화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이제 이 플라톤에 있어서 그리고 고대 그리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신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신화가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점에 주인공이 나와서 어떤 행위를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헤시오도스와 같은 그 고대 전통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태초에 이를테면 가이아라든가 카오스라든가 이제 이러저러한 태초의 신들이 있어서 이들이 특정한 시점에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감수분열과도 같은 형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배경과 시점과 활동, 그 다음에 그 활동하는 주체가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은 한편으로는 철학이지만 정작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신화적인 방식을 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신화는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검증 가능한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건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것이 허구냐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이냐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루면 신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를 역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허구도 아닌 이제 그런 식으로 신화를 갖다가 얘기할 때 플라톤 역시도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 작품을 그 신화 형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안에서 그 사료 형식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자,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 텍스트를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작품 안에 화자인 티마이오스입니다. 티마이오스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 몇몇 대화자들을 앞에다 앉혀놓고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설의 내용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지금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떤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견해로는 먼저 이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로되 생성을 갖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나 생겨나는 것인 반면 결코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이성적인 설명과 더불어 사유를 통해 파악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있는 것인데 반하여 비이성적인 감각을 동반하는 판단에 의해 의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되 진짜로는 결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별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것, 불변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끊임없이 없다가 생겨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변화를 반복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먼저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존재하고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다시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계속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반면에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의 의견만을 가질 수 있다. 이 둘을 일단 구분하고 시작합시다라고 화자인 티마이오스는 먼저 경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가 생겨났다고 하자. 근데 생겨났다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에 봐야 할 것은 생겨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겨난 이유와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이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을 만들든 그것의 제작자가 언제나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본으로 삼아 작품의 형태와 특성을 산출해낼 때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반면에 생겨난 것을 보면서 태어난 것을 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만들어진 것의 원인은 만든 자, 제작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 이 우주는 반드시 제작자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우주 제작자가 우주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건축가가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수의 노동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어떤 완성된 집의 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도면에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되는 대로 집을 짓다 보면 이게 집이 될지 아니면 창고가 될지 배가 될지 알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수가 혹은 건축가가 훌륭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주 제작자라고 하는 이 신이, 우주적인 신이 이 세계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 얘기는 아마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신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이 우주의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설계도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우주의 모델이 되는 설계도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보고서 카피로 만든 이 세계는 더 불완전하고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우주 제작자가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로 삼는 설계도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불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늘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 세계는 생겨난 것이다 라고 티마이오스는 말합니다.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는 우리의 감각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우주의 일부죠. 아주 극히 미세한 우주의 일부인데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의해서 포착이 되죠.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태양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세계는 바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감각될 수 있는 것들이니 감각될 수 있는 것들은 감각을 동반한 판단에 의해 파악되는 것들로서 생겨나고 태어난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생겨난 것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작자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주의 제작자이자 아버지를, 여기서 아버지는 역시 이 세계를 만든 자, 발견하는 것은 큰 일일 뿐더러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텍스트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지금 이제 인용을 했다시피 우주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론이란 자연세계 전체에 대한 엄밀하고 정합적인 설명의 다름 아닙니다. 이때 세계 전체에 대한 설명은 일정한 공리들을 전제로 삼아 그 위에 전제되며 자연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성질들은 모두 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보기에 우주론이란 동시대의 철학자들이 일반적인 믿음과 함께 품고 있었던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은 결코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각을 통해 접하는 이 세계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감각세계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참된 실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떤 암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언급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담론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변하지 않고 영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 전체가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주론을 비롯하여 자연에 관한 여러 과학적인 담론이 생겨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감각 세계에 대한 과학, 예컨대 우주론은 어떤 조건들 하에서 가능할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되는 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참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지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엄밀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색깔을 생각을 해보죠. 물 위에서 색깔이 일렁일렁 하는데 빨간색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고, 파란색이다라고 말하려니까 또 노란색으로 바뀐다면은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색깔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굉장히 천천히 변하기도 하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다고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한다면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고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고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죠. 다양한 학문들이 있고 다양한 과학들이 있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탐구를 하고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런데 이 변화가 그야말로 임의적이고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 안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하고 그 규칙성 자체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야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과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그 읽은 그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계절이라는 관념을 얻을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갔다 다시 여름으로 왔다 갑자기 또 겨울로 뛰었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제 계절이라고 하는 관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세계는 봄, 여름, 가을로 끊임없이 변하지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 자체는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자인 티마이로스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긴 하는데 그 규칙성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마이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짜맞춘 자는 본들 가운데 어느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내었는지, 즉 동일하고 한결같이 있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생겨난 것을 보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계가 아름답고 또 그 제작자도 훌륭하다면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에게 누구에게든 입에 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는 생겨난 것을 보았겠죠. 그가 영원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실로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생겨난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우며 제작자는 원인들 중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세계는 무엇인가의 보상이라는 것 역시 정적으로 필연적입니다.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 변화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계를 만든 자는, 앞에서 이제 목수가 그렇듯이, 건축가가 그렇듯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설계도는 가장 훌륭하고 절대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제작자 역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영속적이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모델을 바라보고서 이 세계를 그 모델에 가깝게 만들었을 때 이 세계는 비록 변화하긴 하지만 굉장히 조화롭고 규칙적인 운동을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다시 텍스트로 이제 보겠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은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선 어딘가에 참된 실질성을 지닌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들이
관계며 따라서 그것들이야말로 지식과 과학적 담론의 대상이 됩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아주 유명한 얘기죠. 형상들 혹은 이데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감각의 세계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 역시 감각 사물입니다. 그러므로 감각 세계가 알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고 영속적인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각 세계에 대한 과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감각 세계는 모종의 방식으로 형상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순히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접촉일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참된 실제들이 감각 세계와 접촉하면서 운동과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 관계를 그 본 혹은 이제 모델과 모상의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감각 세계는 다음에 세 가지 성질로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각각 인과성, 안정성, 그리고 규칙성입니다. 인과성이란 모든 결과들이 하나의 원인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란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때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성이란 그러한 인과성이 반복될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과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연과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항상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자연의 비밀을 갖다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연 세계 안에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계는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아닌 영속적인 질서와 조화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자연계의 질서와 조화를 수학적인 관계 항도 속에서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 항도를 별들의 운행 주기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세계는 근본적으로 운동과 변화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인간 역시 자연계의 극히 미세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감각세계에 대한 인간의 알은 한계를 보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결코 완전한 것일 수 없으며 우리는 자연에 대하여 그럴듯한 설명에 만족해야 한다고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을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과학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냐?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떠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세계가 아닌 곳, 즉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아마도 어떤 굉장히 필연적인 학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수의 세계, 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이라든가 혹은 논리학이라든가 이러한 세계에서는 절대로 예외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엄밀한 과학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만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아주 약간씩의 예외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예외를 항상 감안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학을 이제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의 철학자이지만 자연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 그것이 아무리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절대 필연적인 알을 얻을 수는 없고 다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개연적인 암만을, 즉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럴듯한 지식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넘어갈까요? 자, 티마이오스라는 인물은 이 청중 중에 한 명의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님,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것들과 관련하여 예컨대 신들이라든가 우주의 생성과 관련하여 설령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치하고 엄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그럴듯한, 이것이 이제 개연적인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발언을 하는 저나 판정을 하는 여러분이나 인간의 본성을 가질 분임을 기억하고자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는 받아들이되, 즉 개연적인 설명은 받아들이되 그 이상은 어떠한 것도 탐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 생성의 전제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럼 이제 이 세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플라톤은 특이하게도 장인의 노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우주 제작자의 노동이라는 설명으로 이 세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노동의 모델이 되는, 일단 설계도에 해당이 되는 형상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노동을 행하는 우주 제작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우주 제작자가 가공을 하는 노동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얘기하는데요. 자, 저희 텍스트에서 우주 생성의 원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단락 건너뛰어서 바로 1번의 가지적 형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형상들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선 형상들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데아들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이데아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오직 사유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것들은 영원하고 언제나 그 자신임을 유지하며 그리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데아들은 항상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들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데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직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큼은 완전하죠.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가 개념적으로 완전한데 단지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한 어느 영역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며 생성변화 소멸이라고는 일절격체에 같습니다. 그렇겠죠.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순수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함과 영원함의 모델로서 형상들을 가정할 경우 두 가지 물음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인 특히 이제 고대 형이상학의 문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는 형상들 혹은 이데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의로운 행동은 아름답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할 때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로운 행동은 그 행동이 정의의 형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정의로운 행동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정의로운 행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움의 형상과 정의의 형상과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참여하는 아름다움의 형상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름답다라고 현실의 세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형상들과 감각사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헬레네가 아름답다. 헬레네는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 이제 제우스의 인간 딸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수많은 영웅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제 그 집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인 트로이아 전쟁이 발생하게 된 이제 그러한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헬레네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헬레네는 아름답다는 헬레네는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참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와는 다른 문제가 제기되죠. 헬레는 이 세상 사람이죠.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아름다움을 가진 헬레네가 어떻게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즉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어떻게 헬레네 안으로 들어와서 헬레네가 아름답게 되는가. 혹은 어떤 장군이 용감하다 그럴 때 이 장군에게 어떻게 용기의 이데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가.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인간의 이데아가 한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그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이것들을 다 설명해내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우리가 다루는 작품은 무엇을 다루냐면 바로 감각사물이 어떻게 이데아와 관련해서 이 감각사물이 이데아의 속성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몇 줄 아래 티마이오스에서 형상들은 감각사물들에 대하여 본과 모성이라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현실의 산과 호수의 표면에 비춰진 산의 그림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현실의 산은 하나이고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호수의 표면에 비친 산의 형상은 물결에 따라 이지러지기도 하고 쪼개져 여럿이 되기도 하고 햇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수와 모양과 빛깔이 매번 바뀌고 변한다 해도 현실의 산이 있기 때문에 호수의 표면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산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헬레네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김태희 탤런트 김태희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도 아름다운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경치,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태도, 혹은 아름다운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히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데아가 하나가 있으면,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으면은 그 이데아 앞에 큰 호수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호수에 이데아가 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거울이 하나 있다고 하죠. 제가 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모습이 하나로서 딱 나타나겠죠. 근데 망치로 거울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거울이 상하에 금이 갔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은 거울이 금이 갔기 때문에 거울의 각 부분에 제 모습이 다 다르게 비칠 겁니다. 여기는 제 모습이 좀 일그러져 비칠 것이고, 여기서는 제 모습이 길쭉하게 비칠 것이고, 이 조각에서는 제 모습이 좀 어둡게 비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름다움의 이데아라고 할 때 이데아는 하나인데,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하나인데, 그것이 이쪽에서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말로서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데아가 다수의 반영됨으로써 나타난다는 겁니다. 호수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호수가 이제 바람에 불면 물결이 이제 찰랑찰랑 하면서 위에 이제 산 그림자가 물결의 파문에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나타나겠죠. 산은 하나인데, 현실의 산은 하나인데, 물결 위에는 굉장히 많은 산들이 서로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가 혹은 형상들이 이 세계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제작자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를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데아가 형상들이 그냥 저절로 호수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형상들이 호수 표면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이 호수 표면을 일정하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즉, 인위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장인의 노동과도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형상들과 감각사물들 사이에 본과 모성이라는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감각세계 안에 나타나는 인과적인 질서는 신이 주어진 재력을 가지고서 행한 제작 행위의 결과입니다. 플라톤은 이 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수로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본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데미우르고스를 언급한 한 대목을 보죠. 티마이오스는 이제 이 제작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작자의 이름은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된 것, 즉 이 우주를 구성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 말해봅시다. 첫 번째, 그는 훌륭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 구조인데요.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이에게는 어떠한 것에 관해서든 결코 어떤 인색함도 생겨나지 않는 법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색함은 혹은 질투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는 훌륭합니다. 근데 훌륭한 자는 결국 질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색함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이 최대한 자신과 닮기를 원했습니다. 실로 신은 모든 것이 훌륭하고 하찮은 것이라고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랐기에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조화도 질서도 없이 운동하던 가시적인 것 일체를 취하고는 그것을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이끌었으니 이는 질서가 무질서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플라톤의 이 장인의 노동 혹은 제작자의 노동을 통한 우주로는 한마디로 카오스 상태에 있는 아무런 질서도 없고 혼돈 상태에 있는 이 세계의 재료들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우주 제작자가 그 훌륭함으로 인해서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인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결핍이 있어요. 완전 훌륭하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면 결핍이 있습니다. 그럼 결핍이 있다면은 항상 나보다 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저는 뭐 돈도 많고 이를테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기술을 알려달라고 할 때 저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미래에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상황에 대해서 가상으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